북한이 어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공개 소환된 김학의 전 차관이 14시간 30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KBS 특집 대담에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일자리 목표는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협상단이 워싱턴에서 만나 벼랑 끝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친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는데 협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닷새 만에 또 북한이 발사체를 쐈습니다. 지난 4일에 이어 어제는 2발을 또 쐈습니다. 지역은 평안북도 구성이라는 곳의 미사일 기지였고 기종은 단거리 미사일로 보인다고 한미 양국은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의 발사체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미사일이라고 사실상 못을 박았고 특히 그것이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결의 위반이 분명해집니다. 보도에 박민철 기자입니다.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 중 한 곳인 평안북도 구성 지역. 북한이 어제 오후 이곳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쪽으로 발사했습니다. 발사 시각은 각각 4시 29분과 4시 49분인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신형 전술 유도 무기와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한 지 닷새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체 2발은 각각 270여 킬로미터와 420여 킬로미터를 날아 동해에 떨어졌고 고도는 50킬로미터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KBS와 진행한 특집 대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어제 발사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이 지금 분석 중에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고도는 낮았지만 발사 고도는 낮았지만 그러나 사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이 쏜 발사체를 사실상 미사일로 규정한 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는 또 이제 탄도미사일 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어제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될 경우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네, 북한 매체의 보도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서부전선 방어부대 등에서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에 장거리 타격 수단이 동원됐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보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화력 타격 훈련을 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조선인민군 전연부대와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지휘소에서 여러 장거리 타격 수단들의 화력 훈련 계획을 파악하고 훈련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전연부대와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신속한 반응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며칠 전 동부전선 방어부대들도 화력 타격 임무를 원만히 수행했는데 서부전선 부대들도 잘 준비돼 있다며 훈련에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김평해 오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조용원 당 제1부부장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훈련 참관에 동행했고 박정천 포병국장을 비롯해 인민군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이들을 맞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발사체의 발사 장면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지켜보는 모습 등 사진 16장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후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발사체가 각각 고도 50여 킬로미터로 420여 킬로미터와 27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에서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우려의 수위가 다소 높아졌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 정부와 군에서도 제법 강력한 제스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본토기지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고 또 바다에서는 북한 선박 한 척을 압송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두 발의 발사체를 쏜 뒤 7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Well,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right now. They were smaller missiles, short-range missiles. Nobody's happy about it, but we're taking a good look and we'll see.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I know they want to negotiate. They're talking about negotiating, but I don't think they're ready to negotiate.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말하면서 북한이 이런 기회를 걷어차버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remendous potential economically, and I don't think he's going to blow that. I don't think so. 발사체의 크기, 사거리를 이야기한 것은 이른바 미국의 기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거나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님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자체를 엄중한 행위로 보면서도 협상을 이야기한 것도 이번 발사로 북미 협상의 판이 엎어진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이 수십 발의 발사체를 쐈을 때 트위터로 거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황을 관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발사체를 쏜 날 미 공군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 발사 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입니다. 미 공군은 예정된 시험 발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법무부가 국제 제재를 위반했다며 북한 석탄화물 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예정된 유럽 일정을 취소하고 급거 귀국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이란 문제, 여기에 베네수엘라 사태까지 미국의 강경 대외 정책이 도전받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이 14시간이 넘는 긴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수사단은 의미 있는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이 혐의 대부분에 대해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조사를 마친 김학의 전 차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제 오전 검찰 수사단에 출석한 지 14시간 30분 만입니다. 김 전 차관은 혐의에 대해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을 했습니다. 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그러나 뇌물과 성폭력 혐의를 묻는 나머지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 계속 부인하십니까? 성접대인가요? 폭행인가요?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2013년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5년 6개월 만입니다. 또 당시에는 비공개 소환이었던 만큼 공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단은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제기된 뇌물과 성폭력 혐의 대부분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사실상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초 윤중천 씨와의 대질 조사도 계획했지만 이날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일단 앞으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쯤부터 워싱턴에서 막판 무역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 속에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주석이 협상 전날 밤에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상이 어떻게 결론 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재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미중 무역협상단이 워싱턴에서 만나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협상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지만 첫날 회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미중 양국이 배수의 진을 치고 벼랑 끝 협상을 벌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어제 예고한 대로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공식 게시했습니다. So it'll be $250 billion
at 25%, and it'll be $325 billion at 25%, and we're starting that paperwork today. 관세 부과 시점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입니다. 첫날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둘째 날 협상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둘째 날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협상을 앞두고 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나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젯밤 친서를 보낸 겁니다. I did get last night a very beautiful letter from President Xi. Let's work together. Let's see if we can get something done.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제 통화하게 될지 시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매우 강력하다며 관세가 무역 협상을 타결로 이끄는 수단이란 인식을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전략이 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미중 무역 협상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KBS와의 특집 대담에서 패스트트랙 문제로 경색돼 있는 정치권에 일단 같이 만나자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패스트트랙 문제를 당장 풀기 어렵다면 여야 대표, 대통령이 만나서 우선 대북 식량 지원하는 문제만이라도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김지성 기자가 먼저 대통령이 밝힌 정치 분야 관련 발언들을 정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문제를 당장 풀기 어렵다면 식량 지원, 남북 문제에 국한해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여야 정치권 사이에 좀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제에 대통령과 여야 이런 대표들의 그 회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민생 법안과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하는 만큼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좌파 독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다수 의석이 독주하지 못하게 한 제도가 패스트트랙이라며 이를 독재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색깔론을 더해서 좌파 독재 이런 식으로 규정짓고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인사 실패, 인사 참사라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장관님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님들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의 추천이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문제입니까? 문 대통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정치를 권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고 국무총리나 장관이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송구스럽다며 솔직하게 말했고 일자리가 줄긴 했지만 최근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일자리 목표는 더 높여 잡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현안 관련 발언들은 오수호 기자가 묶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일자리에 대해 고용의 질은 좋아졌지만 양은 줄어들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래도 최근 증가폭이 2달 연속 25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며 목표가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당초 경제 계획상으로는 올해 고용 증가를 15만 명 정도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지금은 20만 명 정도로 조금 이제 상향하는 그런 식의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추경까지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그 목표 달성에 더 용해지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노인 일자리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선 그나마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자영업자나 고용시장 밖에 있는 분들에겐 송구스럽다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고용 사정 등을 볼 때 좀 더 장기적으로 그 영향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선 2020년 10,000원 이상이란 공약을 고집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경기 상황에 대해선 1분기 마지막인 3월에 산업 동향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인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방문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판과 경제는 별개라며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소호입니다.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 2년,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해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줬습니다. 어제 오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남북 관계도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야권의 평가는 최창봉 기자가 전합니다. 사흘째 영남 지역을 돌며 이른바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자유한국당. 경제 실정 징비록이라는 백서까지 내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맹공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작된 보고만 받지 말고 절망의 민생 현장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굴종적 대북 정책을 중단하고 안보 라인을 교체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정권은 지금 북한에 식량 보낼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수출, 투자 등 모든 경제 분야가 무너지고 있고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시대적인 사회 정의 개념에만 매몰되지 말고 새로운 기업의 활력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철학을 바꾸고. 민주평화당은 경제와 남북관계 모두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 정의당도 청년 실업 해결과 적폐 청산이 미흡해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한편 어제 KBS가 진행한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 대해 한국당은 적반하장이자 절망적인 대담, 바른미래당은 아전 인수 속에 희망이나 공감은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평화당은 대통령과 국민의 체감 지수가 많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버스 노조들이 어제 파업 가결을 했습니다.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단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는데 핵심은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 보전 그리고 인력 충원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공영 차고지 버스 기사들이 줄지어 투표합니다. 7월 버스 업계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임금이 크게 줄어든다며 걱정입니다. 52시간제로 하면서 그렇게 하면 지금 받는 그 급여가 깎입니다. 파업을 결의하지만 협상의 여지도 말합니다. 모든 게 협상과 타협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현재는 어떤 협의가 잘 되길 바랄 뿐인 거죠. 참여 규모가 가장 큰 서울과 경기도도 모두 파업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부산과 울산, 충남, 광주 등 현재까지 9개 지역에서 90% 안팎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일단 버스 노사는 14일까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입장차가 큰 상황. 합의가 안 되면 노조는 15일 곧바로 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참가 예상 인원은 4만 3천 명, 버스는 2만 2천여 대, 전체 절반 정도의 버스와 기사가 운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노조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손실 보전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여력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요구합니다. 또 운행사원들의 어떠한 책임으로 전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부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주든가.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버스 노조들도 임금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 수순을 밟을 계획입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연예인 단체대 화방 일행들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던 연예기획사 직원 허모 씨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화재가 많았습니다. 특히 주택가에서 아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달리던 KTX에서는 승객이 출입문 유리를 깨고 밖으로 뛰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사건 사고를 종합했습니다. 검은 하늘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매캐한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불이 나 주택 두 채가 완전히 불탔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서 자고 있던 80대 홍모 씨는 인근 주민이 발견한 뒤 구조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3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산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부산 영도의 한 아파트 14층에서도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방 안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휠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충북 오송역에서 출발해 충남 공주역으로 달리던 KTX에서 한 30대 여성이 출입문 유리를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주변을 수색하다 공주시 계룡면 터널 부근에서 중상을 입고 쓰러진 여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과 해당 열차의 승무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어젯밤 하행선 열차가 1시간 3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호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 속보입니다. 삼성전자 측의 지휘 감독 아래 삼바 직원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자료들을 숨겼는지 구체적인 정황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회사 노트북, 서버 장치들을 공장 바닥 뜯고 그 속에 감춘 것도 모자라서 핵심 자료들 일부는 다시 직원들 집으로 옮겨서 숨겨왔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 8일 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전산 담당자 등 직원 여러 명의 집에서 다수의 전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직원들의 집에선 컴퓨터 하드디스크 수십 개와 공용 서버 저장 장치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삼성 측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의 특별 감리가 시작되자 본격적인 증거 인멸에 착수했습니다. 재무 또는 회계 담당자들의 노트북 등을 수거하고 공용 서버를 뜯어낸 뒤 이를 세 곳의 공장 바닥 아래에 숨겼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연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 가운데 핵심 자료들을 다시 추려내 직원 여러 명의 집에 옮겨놨습니다. 삼성 측은 또 최근 공장 바닥에 숨긴 자료들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찾아내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 인멸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벌인 압수수색에선 별다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전산 자료에서 분식회계 의혹이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 작업과 관련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을 현장에서 지휘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열립니다. 해당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핵심 측근이자 TF를 이끌어온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입고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크게 올라서 초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 대구의 한낮 기온도 28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볕이 강해서 기온도 아주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일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 무려 29도까지 오르는 등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오후에는 영서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약간의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메마른 대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제주 산간과 강원 산간 또 영동 지역에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 울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되겠고요. 그 밖에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의 하늘 화창하겠고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이 8.8도, 전주 9.1도 등으로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고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서 춘천과 청주, 대구 28도, 대전과 광주 27도, 강릉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서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수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0명에 대해 대법원 차원의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비위 사항을 통보했던 60여 명 가운데 그렇게 추려진 거고 현직 대법관인 권순일 대법관도 제외가 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징계위에 넘겨진 10명 중에는 우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의 판사 5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은 이민걸 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성창호 부장판사 등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기소되지 않은 사법농단 연루판사 5명도 징계위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지난 3월 5일 판사 66명의 비위 사항을 대법원에 알린 지 2달 만입니다. 대법원은 비위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행위가 재판 독립을 해쳤는지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판사들의 경우 지난 2달 사이 징계시효 3년이 지나버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징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판사부터 우선 조사했고 그 결과 징계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미 자체 조사 등으로 판사 비위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검찰 통보 전에 적극 조치를 취했다면 징계 대상자는 훨씬 많았을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3월 5일이 말하자면 유일한 기회가 아니었다는 점이 저는 제일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도 이미 사실 대단히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늑장 징계에 대한 지적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다 징계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만 입장문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이 된 관료적인 사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고속도로 한복판에 내렸다가 참변을 당한 여배우의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동승했던 남편의 음주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혹시라도 이 숨진 여배우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 그 여부는 부검 등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현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비상등을 켠 승용차 한 대가 서 있고 한 여성이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여배우 한모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기 직전 모습이 이곳을 지나가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이를 두고 한 씨가 술을 마셔서 2차선에 차를 주차한 뒤 속이 불편해 차량 밖으로 나온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 구조대 등 사고 현장 주변에 구토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갔을 때 입도 깨끗했고요. 옷에도 묻은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깔끔했거든요. 제가 차차하느라고 다 살펴봤는데 크게 없었어요. 그러나 동승했던 한 씨의 남편은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당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남편의 동의를 구해 음주 측정을 했고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편이 운전자가 아닌 만큼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 씨의 음주 여부는 남편이 경황이 없었고 부검을 의뢰하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의 의문을 풀어줄 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한 씨의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1, 2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네, 요새는 인터넷으로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가서 물건 사는 경우가 많이 줄었지요. 세계 경제의 중심지 뉴욕 맨해튼에 들어선 상점들도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들이 앞다퉈 새로운 판매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안 사도 좋으니까 일단 와서 부담 없이 만져보고 써보라는 겁니다. 변화하고 있는 뉴욕의 상점들을 김철우 특파원이 찾아가 봤습니다. 25,000원을 내면 잠옷에 눈 가리개까지 받고 45분 동안 잠을 잘 수 있는 침대 매장. 소비자가 좋아하는 향을 조합해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어 파는
향수 매장도 등장했습니다. 물건 판매는 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제품을 그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한 매장도 있습니다. 소비자들과 접촉하며 잠재 고객을 늘리기 위한 공간입니다. I just fell in love with being able to take pictures and get all of these fun, knowledgeable experiences in one spot. It's really cool. They don't have the pressure of having you needing to buy it in the space. You just get to experience it, and everything that I've read online, I can confirm it for myself. 전화 주문을 받아 인형을 팔았던 이 업체는 아이들이 인형과 생활해보고 제품을 살 수 있는 판매점으로 변모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디자인한 옷을 입히고 인형과 식사하는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I remember myself picking it out as a child and only being able to shop in the catalog. So this is a totally different experience. There's so much more here. 최근 미국 오프라인 매장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체험 마케팅 전략입니다. 미국의 한 브랜드 홍보 대행업체가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92%가 체험 마케팅을 성공의 필수 요소로 생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잠재 고객을 유인하고 소비자들과 직접 호흡하는 이 같은 경험 마케팅은 오프라인 매장의 생존 전략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아르헨티나 의회 근처 대로에서 현직 여당 의원이 총격을 받아 중태에 빠졌는데 당시 상황이 찍힌 CCTV가 공개됐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올리바레 하원 의원과 흰 셔츠를 입은 보좌관을 향해 은색 차량에서 번쩍하고 총격이 가해집니다. 보좌관은 쓰러진 채 숨졌고 복부에 관통삭을 입은 의원이 겨우 몇 걸음 달아나는데 차에서 내린 거구의 남성은 태연히 이들을 바라보며 서성입니다. 자전거를 탄 남성이 다가왔다 놀라 달아나고 경찰이 나타나자 은색 차는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현재 올리바레 의원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마치 인형의 집이 부서진 것처럼 지붕과 벽이 통째로 뜯겨나가고 두꺼운 철근들은 엿가락처럼 휘고 끊어졌습니다. 미국 아칸소주 파인블러프에 현지 시간 8일 강력한 폭풍이 휘몰아쳐 아파트 단지 내 집들이 부서지고 1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4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 강한 폭풍이 토네이도였는지 조사 중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현지 시간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4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130여 대의 무기와 군사 장비, 군인 13,000여 명이 함께 행진을 한 뒤에는 일반 시민 100만여 명이 나와 갑자기 시작된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시내 중심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강풍에 우산이 뒤집히는 등 심한 악천후도 러시아 국민들의 기념 행진은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는입니다. 동영상과 사진의 중간 정도, 움직이는 이미지를 이른바 움짤이라고 하죠. 동영상보다는 데이터 소모량이 적다고 생각하고 휴대전화로 마음껏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의 보도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와 드라마, 아이돌까지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이미지들이 재미있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사진 여러 장을 압축해 만든 GIF 이미지 파일, 이른바 움짤입니다. 평소에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관련 응원 곡 배울 때나 치어리더들 응원하는 거 보고 옆에서 생동감 있게 배우려고 움짤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자칫 생각 없이 웃고 즐기다간 데이터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블로그 10개의 평균 데이터 소모량을 측정한 결과 움짤이 포함된 블로그의 평균 데이터 소모량은 47.7MB, 일반 블로그 평균인 2.6MB의 18배에 달했습니다. 영상 4분, 모바일 게임 10분을 이용한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소모했습니다. 또 움짤 블로그에 접속만 했는데도 끝까지 스크롤한 경우와 데이터 소모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만 원에 1GB를 제공하는 어린이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움짤 블로그 20개 정도를 보면 데이터가 모두 소진됩니다. 그 뒤에는 움짤 블로그 하나를 볼 때마다 1,000원 정도씩 부과됩니다. 인터넷 운영자들은 그 게시글을 게시할 때 그런 데이터 용량이 큰 움짤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데이터 무제한 요금 이용자가 아니라면 움짤이 다수 포함된 블로그를 볼 때는 와이파이 환경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세계적인 화가 반 고흐의 명작들은 작품이 소장된 해외 미술관을 직접 가보지 않으면 만나기가 어렵죠. 그런데 고흐의 명화를 첨단 기술로 복제해 관람객이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게 퍼진 밀밭 위로 세찬 바람이 불고 총성과 함께 까마귀 떼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화면 위로 고흐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작품,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꽃잎이 모두 바닥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시간이 없다. 지체하지 말고 물감을 좀 보내다오. 반 고흐가 머무르며 숱한 명작을 탄생시킨 프랑스 남부마을 아르에서 고흐처럼 자화상도 그려보고 특유의 두꺼운 붓질을 손으로 만져도 봅니다. 작은 자극에도 훼손될 수 있어 해외 반출이 어려운 고흐의 명작 9점을 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이 3D 프린트 기술로 구현해냈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청각, 촉각 등 오감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그놈의 노란색. 빨간색은 쓸 줄 모르나? 게다가 붓질은 왜 그리 엉망이야? 고흐와 동료화가 고갱의 갈등을 다룬 그림 자극. 막바지에 이른 전시는 고흐의 인생 전반을 들여다봅니다. 고흐가 동생 태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그가 느꼈던 생의 고뇌들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살아있었을 때처럼 친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더 직접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되게 색다르고 좋았던 것 같아요. 화가 반 고흐의 삶을 뒤흔든 6가지 결정적 순간들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인간 고흐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소방관들이 맨몸으로 11톤 무게의 소방차를 끄는 이색대회가 열렸습니다. 단순히 이 대원들의 체력을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좀 더 깊은 뜻이 담긴 대회라고 하는데요. 이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소방대원이 얼굴이 붉어질 때까지 밧줄을 힘껏 당겨봅니다. 소방차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소방관이 밧줄을 당기자 소방차가 조금씩 앞으로 움직입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소방차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털썩 쓰러지는 소방관도 있습니다. 힘을 너무 쓴 나머지 다리에 쥐가 나 주저앉기도 합니다. 힘 꽤나 쓴다는 소방관 20명이 모인 스트롱맨 소방차 끌기 대회. 11톤 무게의 소방차를 제한 시간 40초 안에 누가 더 멀리 끄는지를 겨루는 자리입니다. 올해 두 번째인 이 대회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길이 막히면 직접 소방차를 끄는 것만큼 힘이 든다는 걸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40초 동안 소방차를 17.9m나 움직인 우승 소방대원은 소방차 길터주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을 틀고 출동이 나면 저희 1분 1초가 급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길터주기에 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올해로 8번째를 맞는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도 열립니다. 입상 소방관 12명이 내년도 달력 모델이 되고 달력 판매 수익은 저소득층 중증 화상 환자 치료에 쓰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야외 활동 나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치사율이 20%에 달하는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매개체인 이 야생 진드기가 도심 산책로 그리고 공원에도 밀도 높게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의 한 공원입니다. 산책로 주변 풀숲을 하얀 천으로 훑자 새까만 곤충들이 달라붙습니다. SFTS,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옮기는 야생 진드기입니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대전 지역 도심 산책로와 공원 등 10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곳 모두 야생 진드기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진드기 있는지 정말 몰랐네요. 이렇게 나오셔갖고 이렇게 저한테 직접 확인해 주시니까 정말 아유 조심해야겠구나 생각이 딱 드네요. 개체 수도 지난 3월에는 650여 마리, 지난달에는 800마리 넘게 채집됐습니다. 한 달 새 개체 수가 20% 넘게 늘어난 건데 기온이 계속 오르면서 이달 들어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SFTS 환자는 2013년 36명에서 지난해 259명으로 증가 추세가 가파릅니다.
올해도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텃밭을 일구던 55살 여성이 첫 SFTS에 감염됐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진드기 개체수도 늘어나고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드기 매개질환 발생도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 가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집에 돌아오면 즉시 몸을 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퇴역 경주마를 학대, 도축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퇴역 경주마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매해 전국 경마장에서 퇴역하는 1,400여 마리의 경주마 가운데 이 번식마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경마장에서 퇴역하는 경주마는 한 해 평균 1,400마리. 한국 마사회조차 승용마와 번식마로 전환되는 마를 제외한 400마리의 용처를 알지 못합니다. 혈통 보존을 위해 마사회 자체 시스템에 등록되는 번식마를 제외하곤 승용마 등록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탈남어도 될 수 있고요. 전문 술용 품종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등록을 하시기 때문에 100% 통계로 나오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력 관리와 제재 없이 승용마와 식용마 시장으로 나오는 말이 400마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관리는 안 배운 겁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는 마육시장 격리를, 농림축산식품부는 승용마 전환 등을 통한 임의처분 사례 최소화를 대안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낙상사고 위험으로 승용마 전환에 대한 우려는 이전부터 제기된 상황. 농림부도 지난해 발표한 말산업 2차 종합계획에선 퇴역 경주마의 승용마 시장 진입을 막겠다고 했지만 1년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말 생산자들한테 믿음이 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 한 마리에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시장을 이렇게 나온 거 자체가 벌써 승용마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비인도적 도축 논란까지 불거진 만큼 경주마 생산과 퇴역 후 관리까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온 도심을 뿌옇게 만드는 송화가루인데요. 요즘은 미세먼지 여파로 안 좋은 이미지가 더 커졌지만 염전에서만큼은 이 송화가루가 명품 소금을 만드는 반가운 손님으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드넓은 염전에서 연부들이 일일이 소금을 긁어 모읍니다. 연판을 밀대로 밀 때마다 소금이 쌓여 모이는데 평소와는 다른 연한 노란색입니다. 소나무 꽃가루인 송화가 자연스레 염전에 떨어져 만들어진 송화소금입니다. 송화소금은 송화가루가 날리는 5월 초 무렵 일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바쁘요. 요거 빨리 채취를 빨리 해야 하니까 그래서 최고 바쁜 때가 5월 초요. 산림의 90%가 소나무인 태안반도가 송화소금의 최적지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생산량이 적다 보니 희소성까지 더해 명품 소금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일반 소금의 가격은 20kg들이 한 포대에 7, 8천 원 정도인데요. 송화소금은 이보다 서너 배 비싼 3만 원 선에 팔려나갑니다.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을 만나면 독특한 풍미를 낸다고 알려지면서 매년 이맘때면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식품에는 특히 송화가루 소금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도심에서는 골칫거리 취급을 받는 봄의 불청객 송화가루지만 염전에서는 명품 소금의 원료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골목길에서 보행자를 만나거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 보행자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전반적으로 소통 원활한 가운데 서부 간선도로 상황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외곽 방향 목동교부터 금천교까지 긴 구간 정체고 반대 도심 방면은 고척교부터 성산대교 남단까지 지체와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 방향 신내 IC부터 하월곡 램프 사이 지체화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외곽 방향 한남대교 남단부터 반포 IC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마포로 도심 방향 공덕 오거리 부근 출근 차량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월한 편이고 미아사거리 기름 방향으로 신호대기 행렬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 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양화대교 진출입로가 노면 표시 공사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이고 12일 일요일 오전 8시 청계광장에서는 서울 자전거 퍼레이드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행사로 인해 청계로와 종로 일대가 부분 통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여권은 지난 2년을 결산하면서 여전히 숙제가 많다는 전제 아래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주의가 복원되고 국정이 투명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경제정책이 잘못돼 민생이 어려워졌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정부의 성적에 관해서는 국민의 평가도 엇갈리는 양상입니다. 다만 국정 운영을 잘했다는 평가가 정부 출범 첫 해보다 줄어든 것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공통된 결과입니다. 약속했던 정책들이 지지부진하거나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때 국민들의 평가는 박해지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특히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그중에서도 일자리 마련과 관련이 커 보입니다. 1분기 마이너스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부진을 목격한 국민들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가 집중해야 할 부분임이 분명합니다. 안팎의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을 비롯한 보호 무역주의 확산과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포함해 첩첩산중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개점 휴업에 이어 아직 정상화될 낌새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지난 4일 방사포와 신형 전술 무기를 발사한 지 닷새 만입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을 딛고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한 차원 더 높은 경청과 소통, 그리고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KBS 특별대담에서 그동안 성과가 많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고 보완할 과제도 많은 것으로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 가운데 세 번째 해는 본격적으로 국정과제의 성과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내년 4월에는 21대 총선도 치러집니다. 총선 이후 정치 지형을 예단할 수 없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향후 1년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는데요. 다시 초여름 같은 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또 대구의 한낮 기온 무려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볕이 강해서 기온이 더 크게 오릅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오늘보다 1도 높은 27도까지 오르겠고 일요일은 무려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말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강원 영서 지역의 경우에는 내일 오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점차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제주 산간 지역과 강원 산간 또 영동을 중심으로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실효 습도가 35% 아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되겠지만 부산과 울산,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되겠습니다. 오늘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시각보다 조금 낮습니다. 원주 9.7도, 전주 9.1도, 부산은 17.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서 춘천과 청주, 대구 28도, 대전과 광주 27도, 강릉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광장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